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과 이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건 꼭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든 궁금하신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경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주 잠깐 썰을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역의 거상 임상옥 선생 아시나요? 이분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의학회사 머크사의 회장 조지 윌리엄 머크는 의약품이란 환자를 위한 것이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이윤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 기브 앤 테이크의 기버가 되라. 이 말과 거의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인맥을 많이 만들어야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서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 사람이 다음 무역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임상옥 선생이 순조 10년에 인삼 독점권을 따낸 것도 결국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빈민구제와 수재민구제 등을 실천하면서 여생을 마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 이 이치는 변하지 않죠. 오늘 영상은 요즘 증시가 하락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정시키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22일이고요. 현재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사태가 다시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산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거라는 이런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 전 반등했을 때 다 팔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도 되고 정말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질문 주신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건데요. 첫 번째, 뉴스에서 이번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증시가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인버스라도 사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로 0.25% 낮춘다는 말이 있던데 경제와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 사스 때와 비교해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 증시의 저점이었던데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그런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가보겠는데요. 제가 처음 부분에서 오늘 2020년 2월 21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사태도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음에도 유사한 사건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과거 사스 발생 시기의 뉴스와 증시 흐름, 그리고 지금 뉴스와 증시 흐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2003년 사스가 창궐하고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거의 최저점을 찍은 기간이 2003년 3월과 4월입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 메릴 린치 및 BNP 파리바 등 투자은행들은 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등급 또한 일제히 조정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아시아 경제 위기까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런 유명 은행들의 조사 보고서가 보도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2003년 4월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특히 수출업계가 난리 났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이에 따라 JP 모건 스탠리 등은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더 둔화될 것을 전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사스를 막기 위해 중국은 1만 명을 격리 수용 조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내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이처럼 사스로 인해서 2003년 4월에는 아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뉴스마저 퍼졌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손절을 누르고 현금화를 하기도 했었겠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퍼졌던 지난 2003년 3월을 최저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 들어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도 역시 이번 사태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었고요. 미국 대형은행 리서치에서 미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성장률 감소에 대한 의견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금요일 다우지수도 역시 경기 둔화를 이유로 하락했는데요. 자, 과거 사스 당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면 이제 아시아를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유명 기관의 전망이 나오고, 자,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서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는 뉴스가 나올 차례죠. 자, 하지만 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공포에 떠는 그 시점이 최저점의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역사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 저점은 좀 더 빠르게 앞당겨서 형성될 수도 있고요. 예상과 다르게 침체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차례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리고 혹시 최근에 마음이 조급해서 분할 매수를 못 하셨다고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겠죠.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바닥에서 잡겠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면 저점이 어딘지 몰라서 다시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항상 내가 판 시점이 시간이 지나면 최저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리고 분명 이 시점에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산 것을 후회할 것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번만큼은 뭔가 좀 더 심각할 것 같고, 자, 정말 이러다가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해야 할 시점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이 우려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던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외출도 어렵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 정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 골드만삭스 및 HSBC 등에서 중국 및 우리나라 등 이 경제가 둔화될 것이 뻔한데 미국 주식시장이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특정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 및 투자 이연이 발생합니다. 소비도 미루고 투자도 좀 미루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질병 등 특정한 사건이 지나가면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멈추었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재개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도 한꺼번에 실행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JP 모건 등에서 이렇게 투자와 수요가 이연되는 구간에 증시가 눌려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안 눌려지니까 나서서 한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증시가 눌린다고 이번 사태가 더 빠르게 해결되나요? 또는 증시가 눌리지 않는다고 이번 사태가 더 길어지나요? 자, 그렇지 않죠. 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심각해져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리스크죠. 그래서 당장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장난으로 자기들이 한번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이 되는 미국 경제 지표에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다, 이것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제를 설명하는 경제 지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PMI 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Purchasing Management Index라고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지표입니다. 자,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은요, 제품의 수요를 예측해서 원자재를 구매하겠죠. 이 때문에 자,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 제조업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특히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자, ISM이라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IHS 마킷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마킷 플래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2월 21일에 발표된 지표는 IHS 마킷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마킷 플래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인데요. 자, 2월 예비치가 50.8로 나왔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가 51.5로 좀 더 높았는데 이것보다 더 작게 발표했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경제 초보자분들이 들으시면 다소 어렵죠.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킷이건 ISM이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이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고요. 50 이하면 둔화, 수축 국면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킷과 ISM 모두 다 미국 내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 고용, 재고, 주문 잔고, 공급업체 배송 속도 등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수를 산출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내려가서 하락한 시점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및 IT 버블 등 굵직한 증시 하락 및 경기 하락 또는 증시의 일반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시점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50 이하로 내려갈라 치면 사람들이 뭔가 미국 제조업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와서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2월 20일 발표된 IHS 마킷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0.8로 발표가 되었죠. 자, 물론 50 이하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전월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해서 주식시장에 일부 매도를 하는 바람에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미국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하락했으니까 증시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ISM, 그러니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자, 이달 2월 4일에 1월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그림처럼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5달간이나 머물러 있다가 다시 튀어올라서 50.9로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약 4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지표라는 것도 유사한데 자, 어떻게 마킷 제조업 지수는 내려가고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튀어오를까요? 자, 이렇게 다르게 지표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조사 항목에서 비중 차이를 다르게 두고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 생산, 신규 주문, 공급, 재고, 고용에 대해서 각각 25%, 30%, 15%, 10%, 20%로 비중을 두고 지표를 산출해서 계산하지만 이 마킷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경우에 지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의 마킷 제조업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지표가 더 정확하냐, 이것을 미국 증시인 다우지수와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일정 기간에는 마켓 제조업 지수가 증시와 더 잘 맞지만 또 일정 구간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증시와 더 잘 들어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IHS 마켓사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두 가지 지표가 틀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2022년 등 이런 특정한 시기를 지목하면서 자신들의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보다 이 다우 지수의 예측력이 더 월등히 높으며 마켓 제조업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다른 이유는 자신들은 미국 내에서 공급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산출을 하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므로 미국 내 경기 상황을 평가하기에는 마켓 제조업 지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자기들 홈페이지에 우리 지표는 어떤 때는 ISM 제조업 지표보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표는 딱 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써놓을 바보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처럼 오랫동안 이 마켓 제조업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한 사람은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웃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까지 마켓 제조업 지수가 헛다리를 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잘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마켓 제조업 지수가 더 잘 맞을 때도 있고 틀립니다. 자, 그리고 IHS 마켓에서 이야기하는 미국 내 기업과 글로벌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미국 경기는 마켓이 더 잘 맞는다, 이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림은 국가별 GDP 대비 수출 의존도입니다. 자, 미국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8.12%밖에 안 되는 국가인데, 자, 미국 내 기업들 중에 미국 내수만을 하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로 영업하는 기업, 이 기업이랑 조사해서 오차가 크게 나온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3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별로 국내 상황과 수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의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미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국가에서 미국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같이 하는 기업 간에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자, 결론은 ISM 제조업 지수나 마켓 제조업 지수나 사실 그게 그거라서 어느 하나만 보다가 판단하기 아리송할 때 둘 다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하나 있죠. 두 가지가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예측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자, 미국의 다우 지수 및 경기와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해당 제조업 지수 두 가지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온 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이 공업지대인 필라델피아 지역의 약 25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작성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바로 필라델피아 지도인데요. 펜실베니아, 델러웨이, 뉴저지 이런 쪽에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가 미국 제조업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으며 경기에도 약간 선행하는 지표로 유명합니다. 이 지표가 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요, 0 이하면 둔화 국면을 나타내는데, 그림을 보시면 역시 역사적으로 주요한 폭락 시기 또는 증시 하락 시기에 여지없이 이 지수가 0 이하 둔화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2월 20일에 발표가 됐는데 36.7로 서프라이즈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자, ISM 제조업지는 이제 막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진입했고 마켓 제조업 지수는 둔화 추세이기는 하나 역시나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36.7로 확장 국면에 있으니까 미국 제조업 지수는 아직 괜찮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마켓 제조업 지수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죠. 물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 질병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이 지표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전일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켓 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4로 50 이하 수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던 것이 증시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역시 양대 산맥인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아직 55.5로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달에 발표된 마켓 제조업 지수 및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가 2월 예비치고 ISM 지수는 1월간에 지나간 지표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ISM 지표가 마켓 지표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가 당장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순히 경제 지표만 둔화됐다고 잘못 매도했다가 이런 사태가 지나가고 났을 때 수요와 투자가 미뤄뒀던 게 풀리면서 폭발적으로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이 경제 지표를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제 지표라는 건 오랜 기간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주식시장과 대입해본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볼 줄 안다고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글을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카페에도 공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또 경제 지표를 설명을 드려왔는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 글을 몇 개 보고 ISM 제조업 PMI 이 지수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갔던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겁이 나서 주식을 전부 다 팔았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단순히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승을 하는 추세냐 하락을 하는 추세냐 이 방향성이 실전에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른 경제 지표들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제 지표든 단일 경제 지표로는 이 적중률이 70% 수준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증시가 아주 호황일 때 그때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둔화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하고요. 또한 반대로 증시가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은 아직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저점 매수를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뭔가 경제 지표 하나만 딱 보면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게 없냐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주식시장을 정확히 앞서가는 그런 마법 같은 경제 지표가 존재한다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 없겠죠. 자, 널리 알려진 신용잔고 비율 또한 단일 지표만으론 적중률이 70%를 넘지 않죠. 마찬가지로 RSI 지표도 고점 저점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지만 단일 지표만으론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표와 역사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실물 경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든 것과 연관지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겠네요. 자, 뉴스에서 이번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증시가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버스라도 사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아시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또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 등 골드만삭스 및 JP 모건 등 이 유명 은행 등에서 그러한 리포트를 또 발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그런 시점이 공포에 질려 증시가 눌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인버스를 매수하는 것보다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당장에 공포심이 좀 많이 사그라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시지 마라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심적으로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도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